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담당하고 있는 고선미 세무사이고요.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OT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소개인데요. 소개는 뭐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보면 밑에 제가 이메일 주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뭐 질문하실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따로 뭐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은 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첫 시간에 OT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시험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1차 시험에만 내세법은 출제가 되고 있죠. 내국 소비세법인데요. 1차 시험에서 회계학과 같이 2교시에 시험을 치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평균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하시죠. 자, 근데 과목마다 꽈락이 40점으로 꽈락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과목이죠. 우리 1차 시험이 네 가지 과목 골고루 다 잘 하셔야겠죠. 꽈락이 나지 않도록. 근데 보면은 내국소비세법은요. 뭐 그렇게 꽈락이 많이 나는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 그래도 좀 만만하게 보는 과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내국수업세법은. 자, 그런데 조금 내세법에서도 꽈락이 나오고 이러는 이유는요. 보면은 회계학하고 같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회계학을 뭐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회계학이 보면 문제가 지금 80분간 80문항을 풀어야 돼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계학은 1분에 한 문제를 풀기가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회계학하고 같이 시험을 치러서 내세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회계학 때문에 조금 꽈락이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죠. 그래서 실제 내세법은요. 40분 동안 40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회계학의 시간을 좀 많이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내세법은 뭐 30분 이내 최대한 해도 30분 이내에는 끝내셔야 돼요. 보통 보면 한 20분 이내에서 거의 끝내요. 내세법은 거의 말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조문이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말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세법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요. 좀 빨리빨리 그렇게 풀어내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분야를 보시면요. 출제되는 요 세목이죠. 세목이 요 세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는 국세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국세를 다루는 거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통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관할 때 수출 수입 관련됐을 때 세금 붙는 게 일단 관세가 붙죠. 자, 관세 이런 것들은 관세법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국세의 세목 종류가요. 1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소비세만 배우세요. 소비세. 자, 이런 것들은 소비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다 이 얘기죠. 자, 이런 소비세만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뭔가 뭐 돈을 벌었다 하면은 그러면 소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는 세금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 종부세 같은 거 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세금들도 있고 또는 뭐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러면 무상으로 받았다. 이럴 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았다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사망을 원인으로 받지 않은 거 있죠.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증여세를 내고 이런 갖가지 세금들이 있는데요. 그런 세금들의 종류가 한 13가지 정도가 된다는 얘기요. 국내에서 부과가 되는 내국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국세가 1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비를 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다 이 얘기요. 자, 소비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 사실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국경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잖아요. 자, 국경을 넘어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다 이러면 수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들어온다 하면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소비세를 부과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요. 자, 우리가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을 했다는 얘기죠. 자, 생산해서 외국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그 나라에서 소비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생산지국, 여기를 소비지국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자, 이럴 때 이런 소비세들은 어디서 부담을 시켜야 되냐?
뒤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법 설명 드릴 때, 자, 그때 자세하게 다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요. 자, 그래서 생산하는 나라에서는요, 이 양쪽 다 부과하면 안 되죠. 그럼 이중과세요. 하나에 대해서 두 번 붙이진 않아요, 세금을. 자, 그래서 생산하는 나라에서는요, 자, 소비세 이런 것들 없애고 내보내는 거고요. 자, 소비하는 나라에서 여기에서 이런 소비세들은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럼 수입물품 같은 거에 대해서요, 일단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치를 소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치가 더해진 걸 소비했다 얘기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단 다 붙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붙는 품목들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일단 부과해요. 다 부과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개별 소비세는 옛날에 막 특소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특별 소비세 이렇게 불러서 주로 예전에는 사치품 같은 것들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에너지 과소비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그 사회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소비를 자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붙인다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명품 가방을 수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차량을 수입을 했다든지 뭐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개별 소비세가 또 붙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세는 뭐에 붙겠어요? 주세는 술에 붙겠죠. 그래서 술을 수입을 했다, 양주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다. 자, 이러면은 주세가 부과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소비세들 내국세의 13가지 그런 종류들 중에서 소비세인 요 3가지를 배우시게 된다. 자, 근데 총 문항수가 내세법이 40문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국 소비세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국세이고 소비세이죠. 자, 근데 토탈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문항수를 보면 어디가 월등히 높은가요? 자, 부가가치세가 30문항이죠. 자, 나머지 개별 소비세나 주세는요, 간단해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근데 어떤 시험에서도 부가가치세가 30문항이 출제되는 시험은 없어요. 자, 우리 시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되게 좀 어려워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부가가치세법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 30문항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막 지역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출제를 좀 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통칙이라고 부르는 여기서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대비하실지는 다 수업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들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뭐 지역적인 부분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교환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때요. 교환해 보면 대부분이 다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림 등 도표 이런 걸 통해서요. 좀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역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전반적 이해가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렵지 않게 대비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계산 문제가 한 3-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 계산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세법의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나 주세가 각각 5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좀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빈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거의 보면은 주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5문항밖에 안 내는데 막 지역적인 데서 내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그 빈출 파트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 계속 암기하시고 이러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얘네들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암기할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핸드아웃 자료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말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되어 있죠. 자, 이게 세법 처음에 시작하시면요. 이 법 용어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세법 전문 용어가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용어가 다 한자에서 나온 용어들이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런 한자들 좀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용어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그 법조문에 익숙하기 위해서는요, 뭐 다른 거 없죠. 무조건 반복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처음 볼 때는 당연히 낯설죠. 근데 하시다 보면요, 그냥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요, 그런 용어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 안배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이거는 내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학하고 같이 치르는 그 시험 2교시학 함께 치르는 그 방식이 문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법에서는 조금 시간을 줄여서요, 회계학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 안배 연습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분에 한 문제씩 푸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보통 한 문제를요 30초 이내에는 푼다 생각하세요. 연습하실 땐 더더욱이나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셔도 40문항을 한 20분 이내에는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또 시간 맞춰서 풀고 하는 연습 같은 거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계속 똑같은 세목이 계속 출제가 되게 되면 어쨌든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세목이 여러 종류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복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들 잘 풀어 주셔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기출 문제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자, 일단 예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인데 예습부터 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기 싫어져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아예 내세법 하기 싫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습하실 필요 없어요. 자,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강의에서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 했었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복습은 꼭 하셔야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자, 복습을 하실 때 복습하는 방법은요. 자, 일단 제가 교환으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 내용들 잘 이해하셔야 된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들으셨던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기본서는 전부 다 보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읽어보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다 우리 뭐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 통칙을 읽어야 된다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그 통칙은 따로 정리를 해서요. 핸드아웃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간 그 부분까지 있죠. 그 부분까지 그 통칙을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통칙은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처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 요거는 그런 사례들을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시험에서 나오고 있어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통칙은요, 한번 그냥 편하게 쭉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요. 달달 외우시는 교정이 아니에요. 얘는 외우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읽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요. 자, 그래서 그런 통칙들을 읽어서요, 좀 수강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강하신 내용 있죠?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기본서에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별로 해서 기출문제를 당연히 푸셔야겠죠. 진도 나간 부분까지는 기출문제를 좀 푸셔야 된다. 자, 근데 기출문제 풀 때요, 처음부터 시간 맞춰서 풀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일단 그냥 푸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회 이상은 푸셔야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처음엔 그냥 푸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2회부터는 좀 시간을 조절을 해서 푸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항당 30초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지문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지금 오지선다로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는 않겠죠. 자, 거기 있는 지문들이 활용돼서 다음 문제에 또 나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푸실 때에는 각각 지문별로 푸셔야 돼요. 지문별로 해서 이 지문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지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해 두셔야 돼. 그래서 뭐 한 3회 정도 풀었는데도 이 지문은 계속 틀리다든지 이래요. 자, 이러면은 그거는 그 지문별로 각각 구분을 해서요.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죠. 자, 그래서 OX 형태처럼 해서요. 오답 노트를 좀 만드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내용들만 이제 정리를 하면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렇게 숙지를 하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오답 노트를 만드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거는 한번 그 배운 내용을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넣어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요. 이제 객관식 과정이 들어갈 텐데요. 요거 기본 과정 끝나고 나면 자,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 전까지 최소한 기본서는 3회독은 해야 된다. 자, 3회독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내세법도 마찬가지. 자, 내세법은요. 휘발성이 되게 강한 과목이에요.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 안 다루면 금방 잊어버려요. 뭐 특히 뭐 주사라든지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은 세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 보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서는 객관식 과정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한 3회독은 하신다. 그렇게 목표를 좀 세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요. 개정세법이 아주 중요하다 되어 있는데요. 자, 개정이 되죠. 세법이 해마다 개정이 되잖아요. 뭐 연도 중에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그 개정은 12월 달에 일어나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때가 12월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한 7, 8월 달에 정부안이 먼저 올라가고요. 자,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12월에 국회에서 그게 제정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제정이 되는 게 법률이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법률이 제정이 되고 자, 그리고 국회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해주고 있죠. 자, 법률에서 위임을 뭐 일부상 세부적인 것들은 위임을 한다 해서 자, 위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자,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서식 같은 것들, 뭐 세율 뭐 이런 것, 아니 세율이 아니라 그 이자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대통령령으로 일일이 다 정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또 위임을 하죠. 장관령으로 위임을 해요. 장관에. 자,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재부령을 우리가 시행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법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법률 개정은 12월쯤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다음 연도 한 2월 달 그때쯤에 개정이 확정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월이나 3월 이럴 때쯤. 자, 근데 우리 시험은요. 시험이 그 시행되는 그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돼요. 자, 법률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통칙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시행규칙은 뭐 나올 만한 부분이 거의 없고요. 자, 시행령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연초에 개정되는 시행령까지도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문제가 어쨌든 세목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 낼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은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고 싶겠어요. 자, 그래서 개정된 문제가 뭐 많으면 5문제 이상이 개정된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개정된 그런 조문들을 활용을 해서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개정세법 연초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 내용 꼭 들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우리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런 개정된 내용들 반영한 문제로 그렇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개정된 내용만 봐서는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